네, 갑자기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직 니트도 못 꺼냈는데 롱패딩을 입고 계신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출근 잘 하셨나요? 아침엔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엔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선혜고요. 진짜 추워졌더라고요. 네. 오는데 경량 패딩 입으신 분들 진짜 많이 봤고, 네, 약간 이렇게 움츠리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던데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겠고요. 네. 시장은 같이 좀 추워지나 했는데 역시 좀 강세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코스피가 강세 이어가면서 지금 0.47% 정도 상승,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 대비 확실히 강합니다. 네. 1.5% 상승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미국에서 네. 트럼프 나이스샷 사장님 나이스샷 골프, 아니고 골프. 트럼프 네. 나이스샷 우리 또 재계 총수들이 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7시간 동안 골프면은 사실 길게 친 거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한 4-5시간. 4-5시간 네. 치는데 7시간이나 회동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내용 밥도 좀 먹고 나왔으면 그러지 좋겠다. 않았을까. 그렇죠. 네. 네. 자, 오늘은요, 네. 저희가 최근에 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난 주말이 엄청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동산 이야기를 함에 더불어서 저희가 월요일이니까 네. 월요일의 남자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 시간이 정말 부족한 날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부에서 우리 부동산 척척 박사 정보현 부장이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월요일의 남자 오늘은 주택 수요자 또 대표로 네.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혁진 차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든든하다. 정보현 네. 부장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부동산 시황으로 이렇게 종종 찾아뵙다가 오늘 이렇게 월요 주간 전략 시간에 제가 오니까 마치 그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있으셔야 될 곳입니다 오늘. 예,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따가 네. 또 2부 때 차장님께 주식 관련 질문도 좀 하고. 좋네요. 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월요일의 남자 오늘은 또 전국 주택 수요자 대표 느낌으로 나와주시. 전국 아니고 서울. 서울 스토커. 오늘 또 부동산 네. 관련된 이야기도 2부에서 살짝 해주실 네. 건가요? 그러면은?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정책. 대한 우리 주식시장 영향 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도 1부에서는 사실 궁금해서 뭘 좀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오늘 우리는 좀 말을 아낄까요? 두 분께서 이렇게. 워낙 말씀을 물리적인 잘하시니까. 거리, 자리의 거리는 저랑 부장님이랑 좀 거리가 있는데 네. 이제 좀 전화 통화를 하시거나 문의를 받으실 때 제가 옆에서 약간 컨닝을 하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오늘 좀 당당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서로 좀 날카로운 질문 저희는 환영하고요. 자, 바로 그럼 만나보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세미나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부동산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되고 물론 시기도 시기인데 네. 진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계셔서요. 음. 이게 또 이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줌이잖아요. 그렇죠. 줌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조금은 뭐 물리적인 어떤 참여도가 좀 부담이 없으니까 네. 높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직접 또 진행을 해주시니까 네네. 참여를 해주시니까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어떤 내용이에요? 뭐 정부가 실수요만 접근할 수 있게끔 투자를 좀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투자보다 훨씬 절실한 나의 이제 거처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관련돼서 고민들 정말 많으실 맞아요. 거예요. 네. 지난주부터 또 급박하게 돌아가는 좀 뒤바뀐 환경 가지고 고민들과 의사결정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해법을 좀 드릴 거고 이게 일방적인 어떤 강의 컨셉은 아니고요. 그 줌이니까 최대한 장점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좀 살아있는 호흡하면서 질문도 좀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도움될 수 있는 얘기를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요. 월세 지옥, 대출 절벽, 2040 세대 집 사는 법인데 네. 개인적으로 이거 누가 정하셨는지 좀 약간 궁금해요. 너무 막 이렇게 약간 솔깃하는 주제라서. 네. 그러니까 저도 40대이기도 하고 이제 같이 고민하고 기획했던 이제 팀원분들이 또 30대이기도 하니까 지금 현재 뭐 주변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한참 법한 수요. 일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이제 전월세 관련된 거, 대출 관련된 거 이제 이렇게 꼽았던 거죠. 네. 네. 10월 그래요. 23일입니다. 네.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줌으로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신청하시고 저희가 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혜 씨. 부동산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 자 부장님을 오늘 긴급 진단으로 네.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15일 부동산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지난 주에 이제 주말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말씀해 주시겠다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일단 좀 다급하게 흘러갔던 네. 부분도 있다. 뉴스 예. 통해서는 그렇게 좀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네. 느끼셨어요? 보통 일반적인 규제 정책이 발표가 되면 시장은 좀 급냉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내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전역 확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이 나가는 지금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규제 시행 전에 막차에 올라타려고 하는 이제 수요자분들의 움직임으로 지난주 좀 바빴던 것 같고요. 거기서 제가 좀 시장을 좀 읽었던 대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제가 있으면은 그 이후에 수요가 좀 급감할 것이다를 예상해서 이제 거래가 좀 급감하기 마련인데 지금 이제 이후에는 더 힘들어지니까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돼라고 했던 수요가 좀 있던 거를 보면 거래는 단기적으로는 관망에 돌아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가격이 하방으로 방향 전환하는 거는 아직은 좀 예단하기 좀 이르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네. 실제 저희가 좀 컨설팅 해드렸던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주변의 문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분들은 추석 전후로 해서 원래 좀 계획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좀 달라지거나 이런 것까지는 좀 감내할 수 있겠는데 가장 큰 게 전세를 안고 사는 이제 갭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급박해진 거죠.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좀 거래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일부 지역에서는 뭐 일요일까지 뭐 부동산이 뭐 문을 열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뭐 토요일 날 밤 10시까지 해서 그래서 보통 보면 서울의 거래량이 10월 15일 날 정책이 발표된 날 600건 정도 좀 상회가 됐었고요. 네.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어제 거는 이제 기록이 안 됐고 이제 10월 18일 기준으로 그 토요일 기준으로도 한 600, 한 3, 40건 정도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20영업일, 22영업일로 바꾸게 되면 뭐 한 7, 8천 건 이상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럼 평균 대비해서 어떤 거예요? 평균 많이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이 나온 조금 더 거죠. 늘어났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수요는 아닐 거고 이제 오늘 딱 시작되기 전에 5일까지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뭐 5일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좀 웃지 5일장. 못할 좀 네. 예, 그런 용어도 있었는데 그 막판 수요가 있었다고 보고 오늘부터는 아마 거래량이 그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급감으로. 10분의 1 이상 10분의 1 정도로 아마 급감할 가능성이 야.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택 매매라는 게 하루 이틀 고민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책 연휴가 또 네. 껴있기 때문에 가을에 이사 좀 해야겠다 생각하신 분들이 지금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 값의 어떤 상징적인 숫자가 저는 네. 평당 1억 네네.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미 뭐 강남권은 뭐 그게 보편화가 됐지만 네. 마용성이라고 불렸던 이제 마포와 성동 특히나 마포에서는 평당 1억을 네.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네, 좀 네.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가격까지 잡을 수 있냐 네.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이제 감소는 뭐 불보듯 뻔한 거고요. 그럼 이게 그 종전의 공식이었던 거래 감소가 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 공식에서는 요번에도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좀 통용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발표가 됐던 10월 15일 날 나왔던 거래인데요. 그 염리 3구역 이제 재개발됐던 마포구 염리동에 그 뭐 아파트 단지까지는 뭐 제가 굳이 얘기를 네. 뭐 기사화는 많이 됐더라고요. 네. 굳이 뭐 제가 홍보할 건 아니니까 예, 그 아파트 단지가 전용 5구 타입이 그러니까 24평이 24억 원에 거래되면서 네. 이제 전용 면적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평당 1억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평당 1억 원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돌파했던 사례가 딱 10년 됐어요. 2016년도에 그 신반포 1차 재건축됐던 아크로 리버파크가 평당 1억을 넘어갔던 사례가 있었고 네. 지금 이게 한 10년 시간이 흐르면서 인접 지역이 이제 마포, 성동까지 이제 전이가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마포도 그렇고 뭐 성동구도 성수동에 뭐 고급 주거 아파트를 몇 개 제외하고 옥수동 일대도 마찬가지로 좀 호가가 좀 올라가 있는 네.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당분간은 좀 이렇게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뭐 이제 비슷한 선에서 아마 거래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후속적인 정책들 있잖아요. 지금 11호 대책에 이어서 보유세 카드도 좀 이렇게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정책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누적되는 효과가 그게 이제 큰 이제 돈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를 좀 봐야겠죠. 네. 이제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발생을 하는 네. 거잖아요. 네. 말 그대로 토지거래를 하면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돼요. 단순하게 네. 이제 보면 이런 얘기고 아파트 같은 거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고 관할 관청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요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네. 뭐랄까 혼선도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렇죠. 좀 알려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보통 실거주 2년이 전제돼야지만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거래를 하고 신고를 했지만 지금 이제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지냐면 네. 그 부동산에 가서 매매 계약을 할 때 바로 계약서를 쓸 수가 없고요. 일단 이제 약정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럼 계약금보다 보통 계약금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일단은 대금을 보내고 나서 그러면 뭐 그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뭐 부동산 정보과나 이제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데 네. 보통 한 열흘에서 14일 정도 시간 소요가 되고요. 그럼 그 안에 뭐 관련된 서류들 뭐 그렇게 내가 실거주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그 허가증을 이제 받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계약을 새로 쓰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건 그 자리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일에서 그러니까 2주 정도 시간이 2주? 걸리죠. 아.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 시간이 그만큼 더 소요가 될 수 있는 거고 보통 일반적인 매매 사이클은 계약서 쓰던가 아니면 계좌번호가 안 열리면은 옆에 102호로 넘어가던가 이게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대안을 살필 수가 있는데 네. 여기는 일단 2주 동안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하. 그럼 2주 동안에 어떤 시장 상황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럼 매물 이제 거래가 안 되게 되면 다시 또 다른 매수자를 찾아 나서거나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 뭐 좀 번거로움이나 시간 소요, 뭐 행정 절차는 뭐 단순히 보름만 더 걸리는 게 아니고 아예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름 이상. 네. 아. 그리고 기존에 뭐 강남 3구와 용산 9는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혼선이 좀 덜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네. 나머지 서울의 21개구 또는 경기의 12곳들은 그렇죠.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 좀 많이 야.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처리하는데 좀 이렇게 갑자기 일이 몰림에 따른 좀 누적도 좀 있을 거고 당분간 혼선은 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차장님이 아, 어떤 지금, 네, 뭔가 맞아요. 약간 리액션 소리가 들려서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저는 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나머지 21개구의 공무원분들도 되게 당황했겠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안 해봤던 업무를 네. 해야 되니까 하는 과정에서 예. 뭐 이렇게 더 생각보다 보름 이상 걸릴 가능성도 높겠다. 네. 그리고 너무 생생하게 와닿는 게 보통 그렇거든요. 집 안 보고 보통 많이 요즘에 네. 계약을 하니까요. 뭐 7층 아니면 탑층 뭐 8층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과정이면 아. 이게 안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2주간의 또 허가를 기다려야 되는 그렇죠.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궁금했던 점을 질문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실수요자 질문하고 제가 이혁신 차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제 네. 주변에서도 이번 주말에 막 그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막차 탔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올리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 20대 30대 이제 청년층은 정말 뭐 사다리 걷어차는 거 아니냐 대출도 못 받게 막아버리면 이제 뭐 집 사실상 사지 말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실수요층은 지금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전세도 사실 네. 씨가 마르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전세 물량도 감소하고 있고 지금 실수요자는 그 정책을 좀 냉정하게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그런 이슈가 되게 많았었는데 실수요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네. 현금 부자 말고는 그렇죠. 요번 그 규제에서 사실 이제 생애 최초나 그 내 집 마련 실수요자분들은 LTV 한도를 거의 이제 유지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공공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공공이 가지고 있는 정부 지원 대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하셔야 되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규제 지역에서는 LTV가 당연히 유주택자는 0%로 막혔고 네. 무주택자는 이제 40%로 줄어들었잖아요. 그 15억 원 이하는 6억까지긴 하지만 뭐 10억 원의 아파트 살 때는 4억밖에 안 되는데 생애 최초는 뭐 70%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하니까 네. 이런 걸 좀 살려야겠죠. 아. 그래서 나만이 가져갈 수 있는
조금 더 큰 대출 한도를 지금은 좀 활용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예전과 달라진 거는 앞서 우리 말씀드린 뭐 절차도 막 복잡해지고 하는 것처럼 집을 한 채 사서 나중에 보유했다가 또 팔고 갈아타는 데 들어가는 물리적인 경제적인 비용이 엄청 커졌습니다. 네. 이게 엄청 커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다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대출 관련된 것도 규제가 계속 더해지는 상황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보의 싸움인 것 같고 이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싸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걸 좀 활용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도 매매 시장인데 네. 그 전세, 월세 뭐 이런 전월세 부분에 대한 영향도 만만치 않을 거다. 지금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어떤 네네.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 일단 네. 가장 큰 부분은 네. 뭐 전세 대출이 얼마나 줄고 이런 것보다 일단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게 소유권 이전이 되면 바로 들어가야 되고요. 계약을 하게 돼서 이제 뭐 잔금 치르고 보통 4개월 안에 실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가 점유를 하기 위해서 세입자를 이제 반환을 하고 이제 퇴거를 한 다음에 본인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 얘기인즉슨 예전에 전세를 안고 샀던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그 전세 공급자의 포지션도 되는 건데 내 집을 내가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과 경기 12곳에서는 그 전세나 관련된 임차 매물 자체가 집주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감소를 할 거예요. 거기다가 전세 대출을 이제 DSR에다가도 이자 부분 포함시키니까 월세로 전환되는 가속 속도가 빨라질 거고 그러면 어쨌든 그 주식은 무릎에 사서 그 어깨나 목에 팔면 되는데 집은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팔 수가 없잖아요. 네. 뭐 길거리에 뭐 노숙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높은 주거 그 임차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월세를 이제 그만큼 올라간 것을 이제 지불하면서 임차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이런 규제 상황에서도 실수로 들어올 것이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뭐 상황은 이렇게 좀 아마 연결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전월세 시장은. 지금 국회에서도 전세 관련해서는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이라고 하죠. 이게 맞습니다. 이게 예. 9년까지 뭐 이런 발의가 이미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네네. 저는 그러면은 전세 더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전에 이제 우리가 2020년도에 임대차 입법이 진행이 됐을 때 아마 그 상황을 아마 기억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한번 놓게 되면은 계약갱신 청구가 되면서 4년치를 가야 되다 보니까 네. 플러스 2? 네, 2 플러스 2로 가야 되니까 2년이 아니라 4년치에 해당되는 예금 금리를 생각해서 전세 그렇죠. 보증금을 한 신규할 번에. 때 확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중, 3중 이제 금액이 나오고도 있었는데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뭐냐면 여기다가 2 플러스 2에다가 기간도 1년으로 더 늘려서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기본 단위를 늘리고 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는 횟수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그러니까 기간과 이제 횟수를 두 번 늘려서 한 번씩 더 늘려서 3 플러스 3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9년. 9년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9년 동안 이제 세입자의 이제 주거 안정을 뭐 도모하겠다라는 취지가 되는데 네. 뭐 좋은 점과 뭐 부작용도 뭐 동전의 양면처럼 좀 양가적으로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년치를 신규로 맞춰야 되는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아마 임대인은 높게 설정을 할 거고요. 한 번 들어간 임차인은 대신에 그 9년이란 기간 동안 좀 안정적으로 주거를 좀 해결할 수가 있겠죠. 예,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정책적인 효과를 뭐 제가 뭐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그 한 번 들어간 전세 물량은 9년 동안 또 잠긴다라는 점이 그렇죠. 구조적으로는 또 가격을 좀 이렇게 좀 많이 교란할 수 있는 부작용도 좀 동시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차장님은 네. 부동산에 대해서 들으실 때 눈빛이 아까부터 느꼈는데 엄청 반짝반짝거리시네요.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관심 많으시죠. 예, 관심이 또 네. 있으십니다. 예. 네. 사실 9년 이렇게 되면 같은 단지에 전세 시세가 두 가지가 존재하게 그렇죠. 될 거잖아요. 네. 기니까 예, 그 예, 사이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진짜 약간 시장 왜곡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전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아 있어요. 좋습니다. 두 가지. 예. 첫 번째로 어. 최근에 한 1, 2개월 보면 사실 강남에서 거래량이 많거나 시세가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윈스턴 이제 칼리지를 마포, 용산, 선택 성동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평당 가격으로 보면 갭이 많이 좁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정책이 나와서 강남과 이 갭이 다시 늘어날지 네.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네네. 궁금하고 어. 그 두 번째가 이번에 사실은 재건축
대책이 조금 네. 충격적이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럼 이제 거래가 실제로는 이제 주요 재건축 단지가 네. 거래가 안 되는 셈인 건데 아니면 네.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 그렇죠. 약간 네. 썩바리 아파트. 네. 그런 상황에서 예, 재건축 아파트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두 가지가 네. 궁금했습니다. 아 일단 두 가지 청문회 느낌으로 좀 세게 들어오셔도 되는데. 아니 정말 궁금해서. 아 정말 궁금해서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네. 일단 그 한강벨트라고 하는 곳들은 기존의 강남 3구하고 평당 가격은 많이 좀 좁힌 건 사실이고요. 요번에 그 광역적으로 규제가 펼쳐지면서 사실 마포나 성동은 규제가 좀 예견이 많이 됐던 부분이어서 이쪽만 핀셋 규제가 들어갔었으면은 또 반대로 마포와 성동에 인접해 있는 서대문이나 동대문구 쪽으로 이렇게 풍선 효과가 갔을 그렇죠. 법도 한데 네. 지금 노도강까지 같이 묶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풍선 효과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강남구하고 중랑구 도봉구가 같은 규제를 받는 이분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계신 분들은 예전에 우리만 받던 규제였는데 이제 다 같이 받으면 어차피 실거주 해야 될 거면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야겠다라는 심리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과 같은 어떤 차별화된 국지적인 양상은 좀 그 유진되겠지만 15억 원까지는 6억 한도가 소득에 정비례하게끔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뭐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외곽 지역이나 그동안 시세 흐름이 좀 좋지 않았던 곳들이 이제는 좀 갭 메우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양극화를 갭을 더 벌린다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뭐 15억 원 또는 12억 원 이하의 가격대 아파트가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많이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배경에는 그 두 번째 질문이 또 연결이 네. 돼 있습니다. 재건축. 예, 왜 그러냐면 사실 현재 시세를 움직이는 가장 큰 수요를 양분하는 축은 신축하고 아니면 곧 신축이 될 재건축인데 네. 재건축이 좀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5년 동안 135만 원 하겠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많은 분들 기억 못 하시지만 9월 30날 오세훈 시장이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요도 진작을 해줘야 되는데 뭐 이제 입주권 거래도 어려워지고 조합원 지위 양수도 막아버리고 하니까 공급을 넓혀야 되는데 규제를 하게 되니까 재건축이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테크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아마 선택을 되게 주저하게 만들 거예요. 몸테크요? 네. 그러니까 불편함을 네. 이제 그렇죠. 감수하면서 네. 들어가서 5년 동안의 아파트 실거주를 해야 살아야 되니까. 되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거주가 좀 가능한 좀 차급지 쪽으로 계속 좀 수요가 좀 같이 병존할 가능성이 있어서 양극화를 뭐 막을 수는 없겠지만 뭐 상반기 때 보여줬던 것만큼 이제 갭을 더 벌리는 그런 양상보다는 이제 다른 이제 지역들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네. 뭐 우리는 옳은 것도 없는데 네. 다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네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전보다 그 풍선 효과를 기대하는 수요자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지도가 딱 나오게 되면 음영이 안 들어간 흰색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계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는데 요번에도 뭐 화성 동탄이나 경기도 일산 덕양이나 구리시 뭐 이런 곳들 많이 있었는데 네. 구리시까지는 뭐 일반적인 실수요가 올 수는 있는데 이런 풍선 효과를 노리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게 다음 차례야라고 했는데 다음 주나 불과 2주 있다가 규제 지역으로 딱 묶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적어도 몇 년 이상의 매매 사이클을 보고서 들어가는 부동산 취득인데 사자마자 그렇게 규제에 묶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강북구나 다른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번 규제 발표 이후에는 다음 차례는 우리야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묶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수요가 좀 막힐 수도 있다. 예, 그리고 3기 신도시를 다들 조금 이렇게 간과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3기 신도시 이제 본청약이 이제 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풍선 효과보다는 실수요자라면은 뭐 이따가 뭐 말씀드릴 기회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역발상으로 조건들이 다 지금은 이제 실수요로 가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대출이나 구매력 한도에 최대한 맞춰갖고 유용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대출이 좀 막혔잖아요. 네. 결국에는 지금은 어쨌든 갖고 있는 이제 금융 자산을 통해서 구매력을 늘리려면은 결국에는 뭐
주식시장이나 뭐 이쪽으로의 유입밖에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길게 또 보면. 2부에 연결이 또 되죠. 연결을 또 브릿지를 좀 놔주시는데 29분에 이런 얘기를 대단하십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네. 오늘도 예. 기사가 사실 아침에 나오긴 했는데 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하셨어요.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좀 꺼내들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지금 구윤철 장관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보유세를 좀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세제 정책이 후속 조치로 곧바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 보고 있는데요. 분명히 세금 관련돼서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나올 거다. 다만 네.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 시절에 여러 번 강조를 이제 했잖아요. 그 최대한 이제 세금을 가지고 컨트롤 안 하겠다.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히든 카드로서 계속 그냥 좀 끝에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세율은 당장 건드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보유세를 좀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 뭐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공시 가격을 현실화를 통해서 실제 이제 1년에 한 번 발표되는 주택 공시 가격이 그동안 주 단위로 1%씩 상승하던 실거래가를 못 따라오는데 많이 이제 차이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네. 이런 과표를 좀 현실화하는 쪽으로는 저는 방향을 좀 잡을 것 같아요. 어디시 무슨 구 무슨 동에 얼마를 공급하겠다 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뭐 그런 이제 공급과 관련된 얘기도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는 계속 지금 정부에서도 뭐 기재부나 뭐 금융위에 계신 그 뭐 차관이나 뭐 그런 뭐 부위원장님 같은 분들이 연일 이제 매스컴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좀 시장의 신뢰를 좀 더 확보하고 그 정부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 확신을 좀 심어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 97 대책 때 그럼 어디에 몇 호를 공급할 건데 네. 이것도 좀 명시하겠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뭐 이런 보유세나 아니면 대출 관련해서도 실수요자는 우리가 끝까지 보호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세가 급락하진 않겠죠. 네. 예, 내성이 워낙 강하고 하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신규로 유입될 수요가 이제 가수요를 할 수 있는 투기나 뭐 투자는 거의 이제 좀 없어질 거고 좀 밸런싱을 찾아가는 그 과정의 어떤 이제 진통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유세는 세율 자체는 내년에 선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시점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세율은 그대로 있지만 얼마의 과표를 적용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25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공시 가격은 15억에 머물러 있는 이 공시 가격을 뭐 시세 뭐 몇 %까지 쭉쭉 올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미세 조정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맞물려서 거래세가 작동을 하게 되면 실제 보유 부담을 할 수 있는 뭐 사람만 들어오겠죠. 예, 그런 식으로 아마 정책적인 어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는 효과를 좀 기대하면서 지금 빌드업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의 유동성이 과연 이 주식으로. 주식시장으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혁진 차장은 오늘 왜 나온 건지 2부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자,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긴급 진단으로 부동산과 주식 얘기를 저희가 한꺼번에 그렇죠. 오늘 1시간 안에 담아서 하고 있는데, 자, 코스피가 지금 0.6%대 상승, 코스닥이 1.5%대 상승해주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와도 개인의 매수가 받쳐주고 그렇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네. 자, 이혁진 차장님은 오늘 왜 나오셨는가? 그게 또 2부의 네. 주제입니다. 허잉커님이 그렇게 근데 확실히 오늘 던져주셨는데. 월요일인데 네. 두 분을 모신 게 이 네. 정책 관련해서 이 돈이 그럼 어디로 아. 흘러갈 것인가, 머니무브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아, 네. 2부에. 일단은 월요일이라서 나왔고 맞아요, 네. 사실 저도 부동산 얘기 듣다가 나 왜 나왔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지금 이제 한 30분 넘어가니까 주식 이제 왜 중요했는데. 나왔는지 다시 네. 한번 네. 각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제목이요. 와 부동산 매수 버튼 뽑기. 네. 주식 매수 버튼 키우기. 아 이렇게 정하셨네요. 이거 너무 네. 너무 확실한데요. 그러니까.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는 사실 뭐 오히려 질문을 하는 입장이고 네. 금융적인 포인트로 봤을 때는 정부는 부동산 매수 버튼을 이제 뽑으려 드시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매수 버튼 시장의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많이 좀 이동할 수 있게끔 의도를 하시는 것 같고 이 정책 스탠스는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여기에 사실 우리가 오늘 좋죠. 하지만 금요일에 우리 깜짝 놀랐다고 또 놀랐죠. 까먹고 있습니다. 네. 지역은행, 그러니까 미국의 지역은행 리스크도 있었고 최근엔 또 연준의 지준금이 이제 밴드 하단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준비한 것은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연말까지 증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최근에 증시가 올라는 가는데 변동성은 되게 높습니다. 맞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이런 걸 강조드리고 있는데 돌발 급락 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시면 저는 기본적인 수익률에서는 만족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자료 보시면서 좋아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자료가 잘 나오고 있는 거겠죠? 네. 자료가 잘 나올 겁니다. 네. 네, 보시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지표 그리고 어려운 용어를 공부하실 필요는 저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프로 TV와 같은 이런 방송을 보시면 되죠. 그런데 자 그러면 리스크에 언제까지 하락 시 매수 대응이 맞을 것인가? 자, 그 기준으로 저는 빅스 지수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빅스 지수를 가지고 제가 과거에도 급락 시 항상 들고 나왔는데 저는 20, 20, 20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 사실 제가 이제 유료 버전인데 네. 오늘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좋아요. 네. 예. 뭐냐면 빅스 지수가 20포인트 이상 이제 항상 20일 동안 초과하면 이제 20일 이상 주가가 하락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네. 20, 20, 자, 20. 이동 평균 기준으로 빅스 지수가 20을 돌파하면 한 달 가량은 주가가 좀 빠지더라라고 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도의 빅스 지수가 20일 이동 평균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가? 아직까지는 한 16, 17 정도까지밖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돌발적으로 27까지 탁 올라왔을 때는 뭐 이제 빠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 장기 하락까지는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배경인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면 네. 25포인트 이상 5거래일 이상 유지가 되면 20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좀 빅스를 보시면서 25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번 달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20을 하회하는 바로 지난주 20 정도까지 딱 붙었으니까요. 20을 하회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면 이동평균 기준으로도 올라가기 어렵겠죠. 자 그래서 금융시장에서의 돌발 리스크는 빅스의 20일 평균 20포인트 이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 선이 좀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 여건입니다. 금요일 시장을 좀 흔들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져요. 첫 번째로는 연준의 지준금, 준비금이 20년 팬데믹 코로나 이후 하단에 위치해 있다. 자,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하단에 있을 때는 돌발적으로 증시가 하락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것이었는데, 네. 이제 은행, 예금 취급기관에서는 돈이 좀 마르고 있다라고 하는 돌발 리스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맞긴 맞습니다. 준비금이 부족한데 아직까지는 레포 금리가 급등해서 돈이 모자라가지고 높은 금리를 조달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찰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돌발 리스크 요인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가 바로 지역은행의 사모대출 문제. 네. 자, 이런 부분들인데, 자, 이것도 제가 선을 좀 그어보면, 과거에 우리 지역은행 ETF, IAT라고 하는 ETF 지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지수가 실제 증시를 크래쉬를 낼 만큼 빠졌을 때는 보시면 30포인트 정도까지 빠졌었습니다. 보시면 코로나19 때 그리고 이제 SVB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증시 전반을 끌어내릴 수 있을 만큼의 레벨까지는 하락하지 않았다. 네. 실제 금요일 실적 발표를 보면은 우리 JP 모건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퀴벌레가 한 마리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더 많은 바퀴벌레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을 얘기를 했죠. 네. 자, 그런데 바로 다른 IB에서는 바퀴벌레가 한 마리뿐이었다라는 식으로 주말에 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에 실적 발표에서 대손 충당금을 더 쌓거나 하는 은행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지역은행 사태로 보더라도 증시의 레벨이나 주가의 레벨이나 그리고 금요일에 발표된 실적 발표로나 증시 전반에 뭐 엄청난 돌발 리스크를 발생시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엔화입니다. 제가 테크 업종들이 항상 갑자기 팍 하고 빠졌을 때 엔화 한번 보세요라고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유는 뭐냐면 이제까지 싼 엔화 금리로 글로벌 테크 업종에 투자가 많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실제 제가 한번 보시면은 엔화 노란색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비색이 엔화입니다. 보시면 엔화가 기조적으로 좀 강세가 됐을 때 테크 업종이 좀 빠지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이기도 네.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자산 선호가 깨질 때 엔화가 많이 오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엔화가 좀 많이 올라갈 때 테크 업종이 빠지는 상황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엔화가 강세로 전환을 했을 때 테크 업종들의 변동성이 높아지더라. 실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테크가 한번 훅 하고 빠졌던 적이 있었죠. 네. 그때 트리거 중 하나는 일본의 총리가 제2의 아베노믹스를 한다라고 해서 맞아요. 주가를 우리 연휴 동안 많이 올려놨는데 여기서 지금 당장에 총리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불확실성이 있죠. 여기서 바로 엔화가 다시 강세 전환을 일시적으로 하고 다시 테크 업종은 빠지고 이런 상황들이 나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선을 그어볼 곳은 어느 자리인가? 엔화 147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선까지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됐을 때는 테크 업종이 상당 기간 약세가 됐던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얼마인가? 150.8입니다. 아직까지 문제는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정도 선까지 엔화가 강세가 되면은 조금 주의해보자. 네. 테크 업종을 라고 하는 마음 정도는 가지고 있되 지금 문제가 될 만큼의 레벨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 협상인 거죠. 우리는 2018년도에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당시에는 12월 1일 이제 미중 G20 정상회담이었었는데 그때까지 주가는 어떻게 됐는가? 지금과 올해는 되게 닮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10월에 미국의 추가 관세가 발표가 되면서 한 방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하단 밴드도 깨지 않고 상단 밴드도 깨지지 않았었습니다. 이유는 자, 추가 관세를 발표를 했지만 양국 간에 12월 1일 직전에 약간 물러서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지금도 상당히 비슷하죠. 네네. 서로 간에 삿바 싸움을 위해서 좀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가 또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추가 관세율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서 또 스스로 약간 탁구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2018년도처럼 밴드 플레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우리 10월 31일 경주 에이펙 이후에 주가가 빠질 것이냐? 저는 무조건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유는 뭐냐면 당시 G20 정상회담에서의 결과가 형편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정상회담의 결과는 미국의 추가 관세 보류. 사실 이거는 9월에 한 거 자기가 다시 되돌리는 거 정도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 특히나 농산물, 대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당시에도요, 이제 첫 번째 관세가 나왔을 때, 그리고 두 번째 25% 관세율이 발표가 됐을 때, 그리고 무역협상까지 밴드 상단, 관세가 막은 밴드 상단은 지켜졌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약간 종목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에 네. 젠슨왕도 오고 뭐 샘 올트먼도 오고 네. 반도체 어떤 기업들 간의 호재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추가적인 호재가 나올 거는 제가 봤을 땐 크게는 없을 크게는 것 같고 없다. 네. 오히려 이제 투자자들 별로 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투자자들은 최태원 회장과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할까? 아니면은 삼성전자 HBM4에 대해서 새로운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네. 자, 그런데 그것도 장기적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당장 우리 내년까지만 보면 하이닉스의 HBM4 점유율은 6에서 70% 정도 지켜지겠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27년에면 되지 않냐? 자, 그런데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의 반도체의 업황 강세는 상반기까지는 담보된 것 같다. 네. 하반기까지는
하반기부터는 좀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27년도의 이야기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26년까지의 구도는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G20 정상회담에서 뭐 젠슨 황이나 뭐 울트만이나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장에 크게 반영이 나올까라고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 오늘 이제 부동산 얘기 앞에서 했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빠르게 가고 있는데 그래도 네. 정보원 부장님도 이제 주식 관련돼서 질문 네. 좀 있으시다 했으니까 네네. 지금까지 들으시고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는 네. 사실은 이제 그 자산시장 안에 큰 흐름은 좀 보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요새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아무래도 이제 제가 부동산이긴 하지만 그렇죠. 예, 증권사에서 네. 이제 재직을 하고 있고 하니까 뭐 좀 추천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느끼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은 규제로 막혔고 근데 뭐 골드가 또 엄청 너무 오르고 올랐죠. 코인도 네. 오르는데 맞아요. 그 나머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크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아직까지는 좀 정보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럼 주식 시장인데 이제 뭐 들어가기 좋은 것들은 좀 늦은 게 아니냐 맞아요. 그러면서 네. 뭐 우리나라 올라서. 네, 네. 뭐 몇몇 주식들 막 그 뭐 팔란티어도 얘기를 하고 지금 와도 늦은 게 아니냐 아직 거기 뭐 사장님이 얼마 전에 성수동 뭐 팝업에 나타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더 갈 수가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어서 저는 좀 그 초보 수준으로 그 지금 같은 환율에 환전까지 다 해가지고 계속 뭐 그런 주요 주식들 뭐 테슬라나 뭐 팔란티어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게 아직도 긴 흐름에서는 뭐 그 차장님께서 좀 권유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뭐 간략 뭐 너무 이렇게 다 해주시면은 접수가 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현장에서 듣는 질문 진짜. 근데 초보분들이 그런 진짜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고민하시는 아무리 그래도 그냥 진짜. 빅테크 가야지 S&P 500 따라가야지 뭐 예. 이런 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좀 연관해서 네. 질문 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를 살려고 환전을 해서 들어가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이제 보면은 1,400원이 넘어가면은 실제 환전해서 미국 주식 해외 증권을 매수하는 금액은 쭉 빠지게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마침 한 1,420원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 연휴 동안에는 잠깐 동안 우리 시장은 휴장이고 남의 시장은 열려 있으니까 그때 확 하고 올라갔었던 거죠. 근데 저는 종목을 사러 들어간다라고 하면 특히나 AI나 로보틱스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환율도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크게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종목을 사러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개별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미국에서는 그냥 성장주 ETF처럼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기차하고 자율주행하고 로봇하고 우주도 묶여있으니까. 하고 네. 그래서 개별 ETF를 하는 것보다도 그냥 테슬라 사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라면 분할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좋고 사실 원화가 최근에 보면 한 매년 평균 한 코로나 이후로는 30원, 40원씩 우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라도 종목을 사러 들어가는 건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다. 다만 바람은 그냥 국장을 오랜만에 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할 때가 됐다. 오히려 미국 채권을 들고 계시다 이런 분들은 환전을 해서라도 원화로 한국 주식을 해도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1부에 이어서 그럼 지금은 사실 부동산보다는 주식의 시간이 도래했고 실제로 수익률 같은 것들도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부동산이요? 머니무브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예. 좀 해주세요. 맞아요. 실제로는 사실 머니무브의 근거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가는 것보다도 채권에서 주식으로 옮겨가는 게 훨씬 임팩트가 커요. 네. 실제 뒤에 뭐 데이터도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법인분들의 고민이 되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법인은 안전자산을 운용하는 이제 기업 경제 주체인데 채권의 수익률은 3년 동안 답보 상태이죠. 안전한 게 안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기타 법인 매수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법인들이 이제 채권만 갖고 있기가 좀 리스크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부채도 늘어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팔아가지고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 다 어디에 파킹이 되느냐? 전자닉스에 파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심했던 게 어디냐? 언제냐? 4월, 5월이었었고 4월, 5월. 그 다음에 이 저번에 그 세법 개정안으로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가 10억으로 떨어졌을 때 네. 그 달만 제로.
그리고 그거 다시 재개정될 거라고 하니까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오히려 머니무브라고 하면은 주목하고 있는 주체는 법인 자금이 채권의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있는 부동산인데 그렇죠. 저는 그냥 금융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더 많은 레버리지를 가지고 세후 수익률을 추구하는 자산으로는 전 부동산이 이길 게 없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세금 물고도 그게 실현 손익이 압도적이에요. 갭 투자 감안하잖아요. 압도적인데 또 더 압도적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계속 이제 세후 순익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 낮추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수요는 당연히 이제 살아나겠지만 또 네. 주식으로 벌면 또 부동산 사시겠죠. 근데 일단은 그 경로로 가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 주식을 거칠 것이냐 거치지 않을 것이냐. 매수 버튼을 뽑았다가 오늘 그쵸, 그쵸. 제목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는 주식을 거치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먼저 법인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그림 또 중간에 한번 봤고 네. 계속해서 자료 좀 보겠습니다. 네. 어디로 자 갈까요? 그러면 네. 지금 이제 47분이니까요. 네. 바로 부지런히 이제 가요. 네. 뉴 트렌드 잡기라고 좋아요. 하는 부분을 네. 자료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상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기술적인 부분도 평소에 많이 말씀드리지만 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네. 최근에 지금 첫 번째 머니무브의 트리거 바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인데 사실 저는 구윤철 장관께서 구윤철 부총리께서 뭔가 뚜렷한 얘기를 잘 안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오랜만에 부동산에 대해서 보유세 강화는 공평거래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사실 되게 일반 우리 한 50% 정도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50%의 국민이 들었을 때는 되게 불편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너무 대놓게 하셨는데 여기에다가 50억 주택의 보유세는 만약에 5천만 원이면 못 퍼뜨릴 거다. 예시를 이런 든 식으로까지 거죠. 얘기를 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싫어하는 워딩을 쓰시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정부 정책이 주택에서 주식으로 흘려가게끔 더 한 번 더 자극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주식을 봐야 되죠. 주식은 오히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대 세율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굉장한 핫이슈였습니다. 핫이슈였었던 주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은 25%였었죠. 자, 그런데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으로 나왔던 것은 35%이고요. 여기 좀 지방세가 추가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35%의 근거는 무엇이고 25%보다도 세율이 늘어나는가? 뭐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약간의 정부 기재부가 약간 넉다운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얘기 나오는 것이 구윤철 장관께서도 배당 소득세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25%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배당 소득 세율의 최대 세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기금도 받을 수 있는 배당 소득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대주주들이 이 재원은 대주주들이 배당을 더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에는 앞으로 기본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는 상속세까지도 주식시장을 좀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양도세는 12월에 50억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50억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치열한 수급 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50억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 그리고 그래서 ETF를 선택하는 매수, 이런 분들끼리 이제 치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죠. 예를 들면 코덱스 반도체의 전자닉스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종목들, 네. 그죠? 아니면 헬스케어에서도 헬스케어 ETF가 비중이 제일 높은 1위, 2위 이런 종목들이 프로그램 매수로 굉장한 이제 퍼포먼스를 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인덱스적인 접근이 야기할 수 있는 시장의 영향을 한번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11월부터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가볼까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신용 트렌드 보시면 네.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은행과 정책 대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공방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중은행 대출 안 해주면 정책 대출이 좀 늘어나면서 이걸 보완해주고, 근데 최근에 25년도에 최근에 말미 한번 보면은 이게 둘 다 같이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택에서 주식으로 오는 것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자, 그래서 제가 주식 시장의 신용 여건을 한번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용 금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신용 비율, 전체 예탁금에서 신용 비율이 많이 늘어나면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신용 비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신용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런데 예탁금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신용 비율은 우리 과거의 밴드 하단인 30%가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투매나 도발적인 하락 이런 것들이 갑자기 있을 때는 오히려 사자난 포지션이 훨씬 더 큰 수익으로 이뤄지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신용 트렌드는 주택보다 주식이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법인 매수. 네. 자, 이런 부분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머니무브 같아요. 채권에서 주식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자, 왼쪽에 보시면 코스피의 기타 법인 순매수 추이를 한번 보시면 2024년도까지는 핑퐁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25년도에는 기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출렁했던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법 개정안 처음 나왔을 때. 근데 이것이 다시 완화가 되면서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네. 자, 문제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지수 말고 어떤 종목으로 지금 기타 법인 매수가 쏠리고 있는가? 결국에는 전자, 닉스, 그리고 아노른, 셀트리온, KTNG 같은 고배당. 자, 근데 물론 KTNG는 기타 법인을 고지고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셀트리온, 하이닉스, 기아 같은 초대형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은 그냥 사이즈, 시총이 커서 올라가고 시총이 작아서 빠지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머니무브의 한 주체가 시총 대형주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중에 감사 연간으로 감사 보고서 나왔을 때 듣도 보도 바이오, 듣도 보도 테크놀로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마저도 저는 대형주들이 너무 아웃퍼폼을 해서 중형주 이하로 매수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이 이제 네. 외국인인데요. 네. 자, 외국인들의 보면 트렌드는 쏠림에서 완화로 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10월에 9월까지는 그냥 시총 최상위주, 지수주 사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월부터는 좀 조심하자. 다른 걸 좀 활용해보자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점유율을 보면 지금 기타 종목들이 65%로 늘어나 있습니다. 네. 이게 9월에는 50%를 밑돌기까지도 했었죠. 다시 기타 종목들의 매수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 종목 밖에서, 즉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전자보다 뭐 원익IPS가 더 올라가는 현상, 하이닉스보다 한미반도체가 더 올라가는 현상, 즉 그 종목들의 페어로 올라갈 수 있는 핵심 밸류 체인, 시총을 조금 낮추는 전략도 10월에는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로 보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54분의 마지막 두 장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반도체는 제가 26년도, 27년도 자, 중요하지만 27년도 이후는 안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네. 25년도의 반도체는 솔직히 한번 보면요. 전체 주가는 바닥에 있고, 그런데 서버 증가율은 200%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레거시 반도체는 일반 서버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지난해 기록을 했다가 올해부터는 갑자기 일반 서버도 늘어나는 사이클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이클 때문에 26년도 상반기까지는 저는 크게 크래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26년도 상반기 내에는 반도체에서는 비반도체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AI 사이클 다 좋은데 문제는 이 가트너의 전망에 따르면은 성장률 자체는 감속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정도에는 비반도체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제까지는 그냥 전자닉스를 최소 30% 이상 담아야 되는 사이클이 올해 연말까지라고 한다면은 내년 정도에는 조금 더 중형주 이상을 좀 포트폴리오에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봇인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가죠. 그렇죠. 저는 뭐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테슬라가 두 가지 뉴스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옵티머스의 손가락 부품의 디자인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 지연되거나 올해 생산 물량이 낮아질 수 있다.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옵티머스향 대규모 부품이 주문에 들어갔다. 자, 이런 두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노이즈입니다. 어쨌든 주문과 생산의 날짜가 이야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IT 하드웨어의 폼팩터가 10,000대 이상 생산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어질리티 로보틱스나 이런 것도 뭐 자본 조달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로봇 기업들, AI, 피지컬 AI에 대한 자본 조달과 제품 사이클이 26년도에 많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중소형 테마에도 지금부터는, 연말부터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네. 깔끔한 마무리까지 오늘 시간이 안 돼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전략 스냅샷 요약은 네.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정보영 부장님과 세미나 안내 한 번 더 드리고 저희가 인사를 바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네. 오후 4시부터 온라인 세미나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2040 분들의 그 서울 뭐 강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어디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그 수도권 전반에 걸쳐서 좀 지명을 좀 많이 거론하면서 좀 실질적인 얘기가 많이 오갈 것 같아요. 네. 관심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말 큰 이야기부터 작은 이야기까지 좀 알찬 시간으로 만들어봤던 네. 것 같아요. 정보현 부장님, 이혁진 차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장 계속해서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0.5% 하락하지만 하이닉스가 2%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고 네.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에코프로가 8% 넘게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 지금 반도체 쪽으로도 한미반도체 쪽 5% 넘게 좋네요. 상승하고 네. 있고 오늘 한화오션이 4% 넘게 상승, 조선 쪽으로도 또 반등 흐름 네. 보여주고 있고 방산증권도 다 좋고요. 그래요. 지금, 네. 오늘 LG전자도 6% 가까이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까지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월요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일 인사드릴까요? 내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죠. 고맙습니다.